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저는 이 종목은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 이후에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들은 국내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혹시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이런 쪽은 어떤가요? 네. 2차 전지 쪽도 당연히 좋습니다. 2차 전지는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 섹터인데 워낙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고 굉장히 대내 여건 어려운 거 맞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정말 굉장히 장기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10년 정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연평균으로 1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확실하게 담보되는 산업이 어디냐? 라고 하면 딱 하나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네. 그만큼 이쪽의 성장성은 지금 이미 그동안에 올라왔던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주가가 아니고요. 전부 다 이제 1등 기업들, 2등 기업들 보면은 숫자가 찍히면서 밸류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아직까지도 전기차의 글로벌 보급률이 10%가 안 됩니다. 한 9% 근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개화될 시장이 점점 더 많은데 올해가 전기차 시장 어디에 원년일까요? 미국입니다. 네, 예전에는 유럽 쪽에서 이제 유럽 연합이나 이런 쪽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완성차 업체들한테 통보를 했죠. 니네 올해 일정 비율, 이 정도 비율을 친환경 차로 판매하지 않으면은 수조 원대 벌금 때릴 거야. 이러니까 마케팅을 엄청나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판매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건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업체들 주가 굉장히 날개 돋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될 정도로 올라갔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하이니켈 단이고 유럽 쪽 기반으로 해서 많이 공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는 조금 중국 쪽으로 약간 옮겨오는 분위기들이 있었죠. 왜냐면 시장이 개화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자동차 가격 자체가 내연기관하고 동급의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비싸요. 네, 거의 한 1,000만 원 차이 납니다. 보조금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금리 인상되는 그런 수순, 실질 구매력이 내가 감소되는 수준, 임금 인상 폭이 금리 인상 폭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 올라가는 수준보다 작다 보니까 내가 이런 비싼 돈을 들여서 지금 충전소도 아직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전기차 이거 사야 되나?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단순히 뭐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구매율을 조금 이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중국 쪽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기반 자체가 LFP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약간 경제성을 가진 조금 가성비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짧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에서 LFP 배터리를 지금 생산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초기 시장에 있어서도 프리미엄급도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거지만 이런 초기 시장의 엔트리 모델들도 잡겠다라는 부분을 좀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런 쪽들 위주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엔트리 모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들을 많이 지금은 내놓자라는 전략을 고수를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3에다가 지금 중국 쪽에 LFP 배터리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의 생산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모델들을 다양하게 라인업을 갖추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게 보급률이 올라가면서는 조금 프리미엄급의 자동차들을 찾는 수요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국민차가 소나타였지만 지금은 그랜저예요. 점점 더 이제 어떤 실질적인 GDP라던가 이런 구매력이 높아지는 신흥국에서 이제 선진국 쪽으로 점점 더 옮겨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프리미엄급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이니켈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미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밝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엔트리 모델까지도 라인업을 갖출 수 있는 배터리들 생산 체제를 갖추는 거는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바이든 방한하면서 조금 더 2차 전지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질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작년에는 유럽 그리고 작년에는 중국이었는데 올해는 미국이거든요. 네, 그만큼 미국에서의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올해가 좀 원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약간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 차트 보여주시면서 맞아요. 네. 괜찮은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바이오 대표 종목이니까 한번 네. 점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이쪽은 워낙에 안정적으로 지금 뭐 실적을 내고 있는 업체죠. 사실상 시장이 흔들릴 때도 1월 달에는 좀 크게 흔들렸죠.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는 어느 종목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도 못하지만 밑으로 크게 빠지지도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고점은 한 85만 원 정도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정말 5일선 타고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지분율 감소도 일단 작년 12월 한 말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 급격하게 줄였다가 그 이후로는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한 4월 말 정도에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간 네. 점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네네, 나오네요. 반등이 진짜. 이제 제대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저는 이 종목은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의약 제약품 쪽에서는 네. 그렇게 크게 이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외국인 지수에서 늘릴 만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총 자체도 작기 때문에 크게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줄 수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는 이제 바이오 에피스 이런 쪽들과의 신약, 협업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들 굉장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공장은 계속 증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캐파를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삼성의 그 끈질김 그리고 1위 수성 노력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한 번 1위를 잡으면 아마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있는 유보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돈 벌면서 공장을 증설을 해나가겠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거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어떤 신약이라던가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쪽들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가지고 기공급 이력이 있고 신뢰도가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맡기려는 니즈들이 저는 더 강해질 거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몸속에 투입이 되고 먹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리스크를 크게 짊어지고 갈 어떤 뭐 글로벌 제약사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지분율 아직까지 이제 상장이 되지 얼마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지분율을 한창 때 한 11.2% 넘게 늘렸다가 지금은 한 10.5%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최고점 지분율을 뚫고 더 늘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을 만큼 시총도 좀 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신약이라던가 이런 쪽들만 하는 곳과는 좀 당연히 차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바로 당장 내일부터는 6월달입니다. 네. 6월달이기 때문에 뭔가 좀 6월을 맞이해서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6월 첫날부터 쉬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 하루에 또 휴식이 이렇게 또 꿀맛 같은 휴식이 또 오는데요. 하루 잘 쉬었다가 이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 선거 이후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장세들이 좀 잘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 네.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건들도 있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들은 국내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는 항상 뭐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주택 공급이라던가 어떤 출산, 저출산, 노령화 이런 쪽들도 나오고요. 일자리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선거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윤 대통령님과 이런 뽑힌 쪽들에서 협의를 잘 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세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마련이 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대형 건설주 쪽에 이게 당장 6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왜냐하면 이게 1년 집권 1년 차에 가장 이런 정책들을 강하게 푸시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건설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역대 최고 지방선거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전투표율이죠. 지금 20.6%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1분기에 보면은 철스크랩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가의 상승 부담이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된 그런 구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올랐다가 전부 다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대형 건설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어떤 협상력이라던가 우월적 지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곳이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어떤 매출 총이익률의 3% 이내 정도로 하락으로 좀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아요. 방어를 좀 해준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형 건설사를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크게 250만 호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게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도 물론 기회 요인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쪽들에게 수주가 더 돌아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글쎄요, 이게 해외 쪽도 뭐 플랜트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일단은 국내 쪽에 주택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GS건설, 되게 똑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자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브랜드 파워가 엄청납니다. 뭐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이 집을 선택을 할 때는 브랜드를 주부, 아내, 와이프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브랜드 순위권에서 항상 탑을 달리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또 자이라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만 보고도 뭐 분양 했을 때 청약을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청약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브랜드 파워는 굉장히 좀 독보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라던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21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 정비 시장 점유율이 한 9%, 뭐 독보적으로 아주 높은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두권에 서 있는 업체고요. 9%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수익성이 주택 사업이 높습니다. 해외 플랜트라던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서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재무제표 자체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일단 9%로 1위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있습니다. 이 현대건설이 원래는 어떤 국내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업체는 아니었는데 이 해외 쪽에 수주가 굉장히 컸었던 업체였어요. 근데 이게 감소를 하면서 한 10조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택 쪽의 비중이 약간 커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2015년도부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은 한 10조 원까지 주택 공급이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한 2조 원 수준에서 10조 원까지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했다라는 부분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가지고 있죠, 브랜드 역시요. 그쪽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서 점유율 한 8% 정도를 GS건설에 이어서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우건설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주택개발 사업에 집중을 해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우도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브랜드는 주부 사이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주택 시장에서도 점유율 거의 한 9에서 7% 정도를 각각 배분하는 이런 식으로 좀 과점 형태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좀 국내 주택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